우리는 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 이번 주 이야기로는 기후위기 대응 시민의 힘으로 가능할까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환경보호 이런 곳에 상당히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런 불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불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든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가든 간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매년 연말이 되면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그때가 되면은 세계 주요 국가 약 58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는가 하는 랭킹 발표를 합니다. 그때 보면 거의 매년 1위를 하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그렇지만 스웨덴의 경우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스웨덴의 의사당에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파업 데모를 하는 그런 운동으로 상당히 유명했죠. 그 말은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시민의 눈높이로 들여다보면 스웨덴 정부의 경우에도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했다. 그렇게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호라든가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많은 비용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경제에는 아무래도 경제활동에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적어도 당장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오기 때문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보호,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를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부보다도 훨씬 몇 발짝 앞서서 나아가는 이런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사람은 왕가리 마타이라고 하는 케냐의 여성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이 두 사람의 활동을 간략히 소개를 하고 그리고 시민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는 케냐의 왕가리 마타이의 이야기입니다. 왕가리 마타이는 케냐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은 케냐의 그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운이 좋게 아주 훌륭한 아버지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5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5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최고 학부까지 교육을 잘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가리 마타이는 케냐에서 대학까지 교육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여기서 석사를 마쳤을 때 모국에서 교수 자리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조교수의 자리를 얻어서 케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타이가 케냐로 돌아가서 자신의 고향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자라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아주 숲으로 우거졌던 아름다운 그 동네가 완전히 나무가 다 베어지고 황폐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왕가리 마타이는 자신의 힘과 그리고 이웃의 힘을 빌어서 다시 과거와 같이 숲이 우거진 그 동네를 복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가리 마타이는 200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분은 평생에 걸쳐서 매우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환경운동
업적을 많이 남겼고요. 그리고 여성 인권 운동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케냐의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까지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분이 고위공직자로서는 환경부 차관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왕가리 마타이는 1977년 6월부터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때 무화과 나무 7그루를 심으면서 그린벨트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운동을 시작할 때 왕가리 마타이가 했던 이야기가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이런 게 나오죠. 정부 탓만 하지 말고 불평을 넘어서 행동으로 상황을 개선해 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가리 마타이는 환경운동, 나무를 많이 심은 환경운동가이자 여성 인권운동가로서도 공을 많이 남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냐에서는 상당히 그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직 공고했기 때문에 학대로 많은 피해를 받는, 결혼을 했다가 아이를 낳고 쫓겨난다든가 이런 그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여성들과 함께 그린벨트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학대로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분들도 자신의 손으로 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이 모습을 확인하게 되면 이 정신적인 무기력증, 이런 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왕가리 마타이는 여성 인권운동가로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왕가리 마타이 자신도 당시 케냐의 그 독재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왕가리 마타이는 약 30년 동안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난 이후에 201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때까지 보다 더 왕성한 나무 심기 운동을 펼쳐서 돌아가시기까지 4,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가리 마타이는 케냐에서는 나무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가리 마타이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도 받고 또 기억에 남는 아주 훌륭한 말씀도 남기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왕가리 마타이가 이런 훌륭한 활동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두고 좀 고심해 보아야 될 아주 훌륭한 그 이야기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긴 그 두 번째 이야기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케냐에서 국민의 열망을 억압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을 주도하는 이들이 바로 정치인들이다. 그러니까 왕가리 마타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까지 자신의 고향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는 아주 훌륭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망가뜨린 것이 바로 그 케냐의 독재 정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그들, 정치인들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상황을 오해하는 것이다. 왜 당신의 운명을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의 손아귀에 맡겨야 하겠는가? 결국은 이제 정치인을 뽑는 것, 혹은 그 어떤 정권, 이것이 유지되는 것은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라든가, 혹은 나쁜 정권이 들어올 때 거기에 제대로 저항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나쁜 정권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쁜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나쁜 정권이 있으면 그 국민의 힘으로 저항을 해서 바로잡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우리 사람은 이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가 꿈꾸는 그 이상,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루는 것은
정치가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지만 결국은 정치적 판단이고 그 정치가 역할을 해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고 정치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정치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자신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후원하고, 그래서 훌륭한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손을 잡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왕가리 마타이가 했는데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검사 중에 임원정 검사님 강연하는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좀 도드라지는 이런 발언을 한다든가 행동을 하면 옆에서 너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류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임 검사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뭐 정치를 하면 왜 안 되는가, 저는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고 그렇게 한다면 현실 정치의 주역으로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너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보다는 당신은 어떤 사회를 꿈꾸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분이 꿈꾸는 세상이 우리의 뜻과 같다면 적극적으로 구해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시민의 역할이고,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 사회에도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을 남겼는데요. 이분은 여러 사람과 함께 이룬 나무의 어머니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여기서 보면 이분이 이제 나무를 심는 이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는 것이죠. 살면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유인가 하면 그 어떤 일도 혼자서 해낼 수 없음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혼자 하면 제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 일을 맡아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어떤 조직, 뭐 기업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 같은 거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독선적이 되어서 후계자를 키우지 않고 자신이 평생 이 세상에 죽지 않고 평생 그 일을 하다시피 했던 사람이 있는 그런 조직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와야 되는 그러한 그 현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사례를 많이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왕가리 마타이는 자신이 압도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케냐에 수많은 나무를 심고, 그리고 핍박받아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여성들을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이런 훌륭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분은 그 일을 혼자서 계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신의 일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대를 이어서라고 할까요? 이 왕가리 마타이를 이어서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왕가리 마타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분이 만들어 놓은 그 조직을 통해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나무 심기 환경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이분이 평소에 시민을 기울였던 여성 인권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민주적인 의식을 가졌던 분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조직이든 뭐 작은 조직이든 마을 단위에서 작은 조직이든 간에 이게
좋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한다면 운영 자체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 나름의 n분의 1씩 힘을 모아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좋겠고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큰 힘을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힘을 발휘를 했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그 어떤 조직이 잘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n분의 1만큼씩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일의 진척이 좀 늦더라도 함께 손을 잡고 천천히 대우를 맞추어서 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가리 마타이도 자신이 혼자 독주를 했다고 한다면 저분의 죽음과 함께 저분이 꿈꾸었던 희망 일 이런 것들이 중단되었을 텐데 왕가리 마타이는 자신이 사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갈 수 있도록까지 배려를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유지가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배워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왕가리 마타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연설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행동아부로서 성취한 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또 남긴 말이 미래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탄생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한 3일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이런 노력을 해갈 때 그래야 언젠가는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이 훌륭한 일을 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만 저 험준한 산맥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눈이 오고 그런 곳에서 이 눈사태가 나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보면은 어떤 작은 눈이 하나 뭉쳐져 가지고 그것이 계곡으로 굴러 떨어질 때 보면 조금이다 저 높은 곳에서 작은 눈덩이가 굴러 내려오기 시작하면 마지막이 되면 중간쯤에서 굴러온 것보다는 저 높은 곳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이 눈덩이가 굴러 내려오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가면은 매우 큰 눈덩어리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탓을 하고 혹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 그 시대라든가 지금 상황이 큰 활동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면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조금 반발씩이라도 나아갈 때 그때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가리 마타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돌아가실 때까지 4,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습니다만은 이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7그루의 무화과 나무로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이분이 손을 잡고 같이 나무를 심기 시작한 사람은 그 가정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가정으로부터 쫓겨나서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이런 그 힘이 없는 이런 분들과 함께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초기에는 아주 보잘것없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분이 그 순간에 작은 것에 시작했지만 그 노력을 그 크기를 점점 더 확대해 갔기 때문에 이분 개인적으로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가 있었고 나무를 4,500만 그루를 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심어놓은 그 뜻은 지금도 도도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물론 왕가리 마타이의 경우도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만은 오늘날에 보는 그레타 툰베리 이야기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2019년 8월경이죠. 8월경에 매주 금요일이 되면은 학교를 가는 대신에 스웨덴 의사당 앞에 이렇게 걸터 앉은 겁니다. 그래서 기후를 위해서 스트라이크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아니 학교 가고 토요일 날 일요일에 와서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지 왜 너는 학교를 가지 않고 이렇게 학기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여기 와서 이게 데모를 하느냐, 항의를 하느냐, 그런 류의 그 질문도 많이 받았었죠. 그럴 때 이 그레타 툰베리가 하는 얘기는 자신이 하는 일이 휴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자신의 일을 희생하고 그 바탕 위에서 사회를 향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자신이 호소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노는 시간을 이용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희생한 바탕 위에서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전 세계 학생들이 이 그레타 툰베리와 동조를 해서 학교 휴업을 하고 기후위기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항의 시위를 정기적으로 하죠. 그때도 보면 이 그레타 툰베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것이 아니라 학교 수업이 이어져야 되는 그 시기에 학교 수업을 멈추고 기후위기 항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 이 그레타 툰베리의 그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가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레타 툰베리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깨우쳐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기후 위기로부터 인류라든가 우리 인류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 것, 이것의 중요성은 이미 1987년에 유엔에서 만든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인데 제목은 Our Common Future, 우리 모두의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1987년에 나온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에 이런 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현 세대는 미래 세대, 이게 이제 청년 세대가 되겠죠.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몫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하여야 한다라고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의가 되겠는데요. 이 문구를 응용해서 우리나라에서 공익 광고를 많이 낸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런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공익 광고를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구의 이야기인 거죠. 이 지구 환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사용하고 그리고 여기에 흠을 내지 않고 이 상태대로 혹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원래 주인은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아주 온전한 지구를 물려줘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본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기성세대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해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환경보호라든가 기후위기 대응 이런 거 할 때 청년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만들고 실천 방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1987년 유엔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후 행동이라든가 이런 그 청년 세대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해외의 경우에 보면은 청년들이 과격한 행동까지 하면서 바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당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한마디 더 해놓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침범당한다고 생각이 되면 기성세대에게 강력하게 저항해도 된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기성세대에게 우리의 미래를 침범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를 더럽히지 마세요. 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2020년 되고 30년 되고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때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라도 기성세대로부터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전달해야 된다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Our Common Future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그렇게 서문에 잘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탠다드는 그죠? 뭐가 스탠다드냐면은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유엔 가맹국들이 있고 거기에 정부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Our Common Future, 우리 공동의 미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각 국가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기후 악동 국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국제사회 흐름과 동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 2020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있었던 생물종 보호를 위한 그 당사국 회의 있죠. 거기에서도 보면은 2010년에 전 세계가 합의했던 aichi 선언 20항목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모두 낙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제사회에서 이게 합의를 이룬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녹여내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 일원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국제기구에서 낸 그 보고서 내용을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의 전공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언론은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묻는다면 유엔과 같은 이런 국제기구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과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치가 되고 있는가 혹은 어긋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거의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언론은 정말 문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레타 툰베리 얼굴이 상당히 귀엽습니다. 그 2019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2019년 12월에 타임즈지는 표지 모델로 그레타 툰베리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이 그레타 툰베리의 경우에도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항상 이름이 유력후보로 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왕가리 마타의 경우에는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레타 툰베리는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후보자 중에 유력 후보로 2020년부터 매년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 그레타 툰베리의 역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권한, 권리 이게 대단히 크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그 공로가 그레타 툰베리의 가장 큰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의 가장 큰 업적은 청년 세대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한 게 가장 공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19년 9월 달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9월 24일이 되면
그 기후 행동해서 전국에서 작년의 경우에 도보로 광화문까지 모이는 이런 퍼포먼스를 연 적이 있죠. 그것이 바로 그리타 툰베리가 2021년 9월 24일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한 그날을 기념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타 툰베리처럼 한 곳에 모여서 각국 정부를 통해 가지고 기후위기 대응에 본심으로 좀 나서달라라는 그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타 툰베리가 유엔에서 했던 내용 중에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제거할 임무를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말하는 그 여러분들은 기성세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엔 총회에 모인 약 130개국 대통령들이겠죠. 대통령이나 수상 이런 정부 대표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몇몇 기술적인 해결책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척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탄소 많이 줄이겠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줄일 것이냐? 녹색 기술을 이용해서 혹은 그 녹색 기술 중에 CCUS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화석연료를 연소시켰을 때 CO2가 공장 굴뚝을 통해서 빠져나가면 공장 굴뚝에서 CO2를 포집한 것을 땅에 묻든가 혹은 그 이산화탄소를 전기분해를 하면은 탄소와 산소 분자로 분리가 되니까 산소 분자는 대기로 내보내고 남은 탄소를 이용해서 화학섬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음만 먹으면 음식물도 만들 수가 있겠죠. 최근에 보면 그렇게 만든 탄소를 가공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그 기술을 얘기한다든가 혹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어떤 기술 개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탈탄소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녹색 성장 얘기를 많이 했고, 2021년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리타 툰베리 바로 앞에서 연설을 했죠. 이때 문재인 대통령도 녹색 기술을 이용해서 탄소 저감에도 기여를 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침체된 경제도 활성화하고 이런 류의 내용을 중심으로 유엔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리타 툰베리가 올라선 얘기가 이 녹색 기술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타 툰베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에 1억 배럴씩 캔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유를 캐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저도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여간다면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저절로 그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가스관을 찾으려고 하고 석유 유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찾는 이유는 사용하기 위한 거죠. 그렇게 자꾸 화석연료를 채굴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서 또 또 다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탄소 배출을 갖다 줄여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탄소 저감을 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성공한 적이 있느냐, 이건 이제 그리타 툰베리가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좀 정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모든 미래 세대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로 선택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탄소 저감을 해내겠다는 약속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청소년, 어린 학생들이
아주 높은 고관 대작들에게 어떻게 뭐 해코지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마음으로부터 이 기성세대를 용서할 수 없다, 용인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럽에서는 기후위기 저항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운동이 평화 시위만이 아니라 폭력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뭐 꽃갱이를 들고 가서 뭐 어디를 두드려 부순다든가 막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속이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 평생에 국법을 어겨본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 당선들이 만들고 있는 그 법은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정직하지 않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든 그 법에는 나는 불법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어떤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벽에 부딪혔다. 한계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요점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 정치권은 왜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인가 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째 보면 정치권의 관심은 정권을 쟁취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보면 정당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권을 잡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관심은 이 정권을 쟁취하고 유지해 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러려고 하면은 경제 발전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소득이 좀 풍부해지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곳에 좀 역행한다고 할까요? 도움이 안 된다고 할까요? 그런 데에서는 립 서비스로 끝나고 본심으로는 잘 대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에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두 번째는 재해의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경제의 위축을 가져올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집권 세력에게 인기 없는 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이게 공통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플랜카드를 내걸고 정책을 말하는 걸 보면 이 마을에 어떤 개발을 하겠다. 여기 어떤 산업단지를 가져오겠다. 어떤 문화시설을 짓겠다. 공항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개발 일변도의 공약을 내세우지. 그 지역에서 뭐 탄소를 줄이는데, 우리나라의 탄소를 줄이는데 제가 앞장섰습니다라든가, 앞으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라든가, 이런 류의 공약을 하는 정치인들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정치인들은 그렇게 밖에 안 되는가 하면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이런 개발이라든가 경제 발전 그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개발이라든가 경제 성장에 앞서서 환경 보호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는 일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치인들은 자신이 표가 되는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유권자 다수의 요구가 정치권을 움직이게 됩니다. 유권자들이 표를 주는 그 기준이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것이 아니라는 건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서 환경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것, 이것이 유권자들이 표를 주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 뭐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옛날에 뭐 이건희 씨도 그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경제는 인류인데 정치는 뭐 삼류인가 사류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인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보면 여야 관계없이 1대1로 만나보면 다들 똑똑한 사람이고 상식이 넘치고 우리가 TV 화면이를 통해서 본 그런 몰염치 화면은 보여주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 지적 능력도 뛰어나고 굉장히 그 훌륭하신 분들이 실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 보는 그 정치인들은 우리를 많이 실망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유권자들의 욕구, 욕망이 잘못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해당 유권 국가의 정치인의 수준은 유권자들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거울이고 정치인은 그 나라 유권자들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고 저질이다,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인다면 그거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저질이고 수준이 떨어진다는 그 말에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환경보호,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자신들이 아직까지 그런 수준에 멈춰져 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면을 분명하게 정치인들에게 보여주고 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민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정부라든가 정치권에서 하는 것보다도 한 발, 두 발 훨씬 더 앞서가 가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의사를 전달해주는 시민운동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은 결국 민주시민들의 책임이라는 것, 이 점을 우리가 마음에 한 번 더 새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